교재 383페이지에 교환 계약입니다. 자, 교환. 제가 아까 매매를 하면서 이미 언급을 했었는데, 이 교환 계약은요, 그 일방과 상대방이 둘 다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거죠. 상호간에 둘 다. 아까 매매는 가령 일방은 재산권 이전해주고 쭉 소유권 넘겨준다 말이지. 그 다음에 다른 상대방은 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환 계약은 둘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 서로 맞바꾼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걸 우리는 교환 계약이라고 하고요. 자, 요 교환 계약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우리 일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1억짜리야. 근데 여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9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 서로 간에 재산권 이전하면서 여기 상대방은 플러스 1,000만 원에서 이걸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보충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교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보충금 지급은 결국은 얘는 매매 대금이랑 같은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법에 따르면 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끝. 더 없어요. 이제 교재 384페이지예요. 임대차입니다. 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임대차가 먼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일반인 분들은요,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일반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항상 일반법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법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비교를 하시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 그분들에게는 뭐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뭐 회계사분들이나 뭐 세무사분들도 뭐 상법 공부하시더라고요. 뭐 특히 제가 알기로 회계사 시험은 상법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법은요,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근데 민법을 모르고 상법을 공부한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법을 전공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상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왜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뭐 국회법 몇 조 하면서 막 법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그 제대로 된 법에 대한 그 이론을 모르시고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일반법에 대한 기본이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자꾸 그 규정만 그냥 축자적인 문자적인 의미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디 지금 주임법과 상임법은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민법상 임대차 얘가 먼저 딱 들어와야,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 그래야 주임법 상임법이 들어오면 얘들은 비교만 하시면서 딱 정리가 되는데, 그게 민법상 임대차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임법 상임법까지 들어오면 섞여가지고 엉망돼 버립니다. 우리 민법상 임대차가 시험에서 한 2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임법 상임법 여기서 한 3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럼 결국은 한 임대차에서 5문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민법 40문제 중에서요. 근데 이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정립이 된 게 없으면요, 그러면 이 주임법, 상임법 얘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전부 다 헷갈려가지고 시험에 나오면 이게 뭐 6개월이었던가 3개월이었던가 하면서 막 헷갈립니다. 그리고 얘 갱신 요구권이 있었나 없었나, 뭐 법정 갱신은 되나, 최단 존속기간이 있었나, 막 헷갈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임법, 상임법은 버리시고 알고 있는 지식 지우시고요, 포맷 시키세요. 그러면 다행이고. 뭐 어느새 이제 귀요미로 자리 잡으셨네. 자, 먼저 임대차의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임대차의 필수 요소는요, 차임입니다. 차임. 여러분, 보증금 필수 요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부디 여러분 임대차 하실 때요, 임대차를 공부하실 때 보증금은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 자, 제가 가령 이분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저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그럼 제가 임차인입니다. 저 보증금 안 줬어요. 왜? 보증금은 필수 요소가 아니거든. 저 보증금 안 줬어요. 안 주면서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임차권이라는 권리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차권.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증금을 줬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권리가 몇 개냐면 2개입니다. 하나는 임차권이고요. 하나는 임차권. 그 다음 또 하나는 보증금 반환 채권. 그래서 이들의 권리는요, 권리가 여러분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2개예요. 2개. 심지어 부종성 수반성마저도 없어요. 권리가 2개이면서요, 부종성 수반성마저도 없습니다. 부종 수반성마저도 없어요. 즉 전혀 별개의 권리다 이 말입니다. 일단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비교를 하셔야 될 게,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 있죠? 전세금. 그 다음 전세권은 사용 수익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얘들은 합쳐서 아예 권리가 한 개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즉 달리 표현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안 되지. 소멸하기 전에는 안 돼요. 얘들이 붙어서 하나의 권리를 이룹니다. 절대로 분리가 안 돼. 자, 이에 반해서요, 내가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 아직 계약 기간 끝나기 전이에요. 즉 임차권 소멸하기 전에 보증금 반환 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심지어 얘는 부종성 수반성마저도 없어. 비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자, 채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습니다. 채권과 저당권. 얘들은 권리가 합쳐서 하나입니까? 아니면 2개입니까? 2개예요. 2개입니다. 권리는 2개입니다. 다만 얘들은 우리 민법에 따르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부종성, 수반성 원칙에 따라서 붙어 다니더라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2개의 권리지만 채권은 내가 가지면서 저당권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자, 다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게 일단 머릿속에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 임차권과 보증금. 임차권은 왜? 보증금은 없어도 돼요. 얘 필수 요소 아니야. 그럼 만약에 보증금까지 줬다 그러면 임차권과 보증금, 보증금 반환 채권 해서 권리는 몇 개입니까? 2개. 근데 얘들은 심지어 부종성, 수반성마저도 없어. 전혀 별개의 권리야. 따라서 얼마든지 분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보증금 반환 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 실무에서는 잘 없어요. 가능한데 실무에서는 잘 없어. 그럼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임차인이 새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보증금 줬어. 근데 내 채권자가 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내 채권, 내가 임차인인데 난 지금 임대인이에요 이분이. 그럼 저는 보증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채권자가, 임차인의 채권자가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들어오고요, 법원에서 전부명령 내리면 전부명령이라는 게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시험에 나와요.
보증금과 임차권은요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종성 수반성마저도 없으니까 얘들은 이 두 가지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전세권과 사용수익 이 용익의 권능은요 붙어서 하나의 권리야. 붙어서 하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얘들은 당연히 절대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전세권 하면서요. 전세권은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소멸하기 전에. 다만 이미 소멸했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 전세금밖에 없어. 그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 가능하다라는. 그 다음 채권과 저당권은요. 얘들은 권리는 두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 채권과 저당권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부종성 수반성마저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따라서 마찬가지로 채권과 저당권 권리는 두 개지만 얘들을 역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부종성 수반성이라는 게 붙어 다녀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내가 채권 가지고 저당권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민법만 여러분 제대로 되시면 이 등기법 12문제 중에서 한 4문제는 그냥 맞추고 가는 겁니다. 다 민법의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킬러 문항 있죠. 왜 우리 여러분 킬러 문항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왜 출제자들은 만점 받는 거 싫어해.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만점 받는 거 그거 불쾌하거든. 아 여러분이 출제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퀴즈 낸다. 근데 다 맞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내가 퀴즈를 냈는데 다 맞춘다고. 짜증나지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형식으로 수업을 제 강의 기술상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주의도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도 속으로라도 작게라도 답을 해보시면서 좀 틀리기도 하면 기억에 오래 남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수업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볼 때마다 다 맞춰. 재미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별로 의욕이 안 생겨. 좀 모르고 틀리고 해야 그래야 막 제가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의욕이 생기고 하는데 막 다 뭐 묻는 족족이 다 맞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일찍 답해버려. 진짜 짜증나요 그러면. 네. 자 정리해 주시자고요. 네. 자 그다음에요. 이제 임대차에서 핵심입니다. 존속기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존속기간. 자 먼저 우리 임대차는요. 당연히 제가 그냥 지금 임대차라고 하면 민법상 임대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임법이나 상임법 말고 민법상 임대차. 여러분들 시험에서 약속에 아무 말 없이 임대차라고 나오면 그건 당연히 민법상 임대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이나 상가 같으면 반드시 설문에서 주택 임대차 또는 상가 임대차라고 설문에서 제시를 합니다. 자, 최단 존속기간이 있느냐? 최단 존속기간.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도 전제를 하고 규정을 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왜 펜션 빌리고 하잖아요. 그것도 임대차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서는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주임법 상임법 하시겠지만 우리 주임법에서는요. 최단 존속기간 규정을 둡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요. 2년이라는 최단 존속기간의 규정을 둡니다. 상임법에서는 1년이고 그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일단은 민법상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없어요. 그 다음 최장 존속기간, 최장 존속기간, 즉 얼마를 넘지 못한다라는 이런 최장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느냐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원칙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에서요 최장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즉 얼마를 넘지 못한다라는 최장 존속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분 능력
없는 자가 임대차를 했을 때는 일정 기간은 넘어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제 우리 공부했던 거 지식을 한번 여기서 발휘를 해보죠. 자, 여러분, 임대차는요, 처분행위입니까? 관리행위입니까? 관리행위. 기억나시죠? 임대차는요, 기용, 계량하는 관리행위입니다. 그 목적물을 처분하는 처분행위는 아니에요. 그럼 관리행위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공유관계 있을 때 관리행위는요, 지분의 과반권자가 할 수 있다, 그죠? 기억나세요?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권자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물 처분행위는 당연히 전원이 하셔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분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 3분의 1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럼 3분의 2 가지고 있는 내가 혼자서 임대차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지분의 과반입니다. 사람 숫자의 과반이 아니라 내가 3분의 2를 가지고 있다고. 네, 3분의 2. 다른 사람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 그럼 3분의 1을 가진 사람이 임대차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목적물 전체에 대한 처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제한 두겠다 이 말이야. 최장 기간을. 일단 뭐 기간이 몇 년인지 그건 별로 안 중에 뭐 10년, 5년, 3년에서 있는데, 역시 견고한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10년, 최장 종속 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한다, 뭐 이런 규정 두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일단 필요 없고,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원칙적으로 최장 기간은, 임대차는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은 아예 규정이 없고요. 최장 기간도 원칙적으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다만 처분 능력 없는 자가 임대차를 했을 때는 그때는 최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얘가 하게 되면 제한 둬야 되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얘가 3분의 2밖에 없는데 얘가 임대차를 영구 무한으로 한다? 그건 안 되지. 그죠?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너무 다른 표정을 지었어서 상당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처분 능력 없는 자는, 그러니까 처분 능력 없는 자의 의미 아시겠죠? 내가 지분권자일 뿐이야. 다만 과반 지분권자도 임대차는 할 수 있지만 얘는 기간 제한 두겠다 이 말이지. 얘가 뭐 영구 무한으로 임대차를 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정갱신. 이걸 다른 말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즉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 근데 아무런 서로 간에 이야기가 없어. 묵시다 이 말이지. 그리고 현재 임차인은 그 물건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요, 이 임대차는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의 의미 아시겠죠? 네. 자, 법정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만 기간만은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다른 것들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기간만큼은 아예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계약 기간이 2년이었어.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됐어. 그럼 다시 2년인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야.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따라서 각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은요, 각각 폐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그만하자. 해지 통고할 수 있단 말이지. 해지, 글자가 너무.
해지입니다. 해지.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해지 통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을 때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 그러면 임차인 이제 새로 점유할 곳, 새로 뭔가 거처를 마련해야 돼.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얼마의 시간을 주느냐? 6개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해지 통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요. 여러분,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임대인, 여러분 제발 부디 우리 임대차에서 보증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우리 임대인은요, 다른 세입자만 구하면 돼. 그죠? 따라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요, 해지의 효력은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1개월. 비교를 하셔야 돼요. 건물 전세권이랑. 자, 여러분 건물 전세권도요. 법정갱신 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입자 보호. 건물 전세권도 법정갱신 제도를 둡니다. 그러면 법정갱신이 됐을 때 그 효과는요. 다른 것들은 전에 있었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역시 기간만큼은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로 봅니다. 똑같다 이 말이죠. 지금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지금 전혀 새로운 표정을 우리 전세권에서 했었는데 요거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역시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갱신이 되면요, 그 기간까지도 똑같이 갱신이 된다. 이걸 일단 우리 민법에서는 그건 너무나도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이 됐을 때는 일단 기간 약정 없는 전세,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주임법, 상임법 버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못 버리시는 거야. 예, 우리 주임법, 상임법에서는요, 이 갱신되게 되면요, 그 기간마저도 똑같이 갱신이 돼버립니다. 아까 왜 주택 2년이잖아요. 2년. 그러면 얘는 갱신이 되게 되면 최단 존속기간 역시 2년으로 봐버립니다. 자, 일단 그건 버리시고요. 전세권과 우리 민법상 임대차 둘 다 마찬가지로 갱신이 되면 기간 약정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게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이 말이지. 자, 따라서 각 당사자는요,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해지 통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세권자가 해지 통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각 당사자는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제 그만할래?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럼 전세권 설정자 하면 여러분 소유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가 해지 통고를 했어. 그러면 이제 집 마련하려면 시간 걸리겠다, 그죠? 따라서 몇 개월의 시간을 줍니까? 6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6개월. 집 마련해야 되면 시간 걸리니까 똑같죠. 자, 이번에는 전세권자가 해지 통고를 했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전세권은 아까 필수 요소가 뭐죠? 전세권에 있어서 필수 요소는 전세금이야. 큰 목돈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 전세금. 단순히 얘는 다른 세입자 지금 구하는 게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세입자 구하는 것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큰 목돈을 준비해야 돼. 맞잖아요. 돈 마련하려면 시간 걸립니다. 따라서 얘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얘는 66이고 얘는 6일이야. 구별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출제 잘해도 내고 싶으시잖아요.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집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어떻게 다 외워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 임대차는 보증금은 필수 요소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설령 보증금을 준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 자체는 일부 소액입니다. 우리 여러분 몇백만 원 정도는 들고 다니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임차인은 구해야 되니까, 나갈 거 구해야 되니까 6개월. 근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우리 임대인은 그냥 새로운 세입자만 구하면 돼. 돈은 그냥 보증금이 있으면 그냥 그 돈은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1개월이다 이 말이야. 중요해요. 효력. 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요, 우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지급 청구권이 생깁니다. 자, 차임지급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임대인이 누구에게요? 임차인에게. 차임, 월세 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차임지급 청구권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인이 이기, 이 표현 중요합니다. 2기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돈을 안 주더라 이 말이지. 임대인은 얘가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계약 해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또 뭐랑 구별하셔야 되느냐? 지상권. 우리 앞으로 배울 거 그건 걔는 놔두고 일단은 이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게 그냥 가볍게 비교만 하시면 끝이 나버리는데,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이제 흔들려요. 우리 앞에서 지상권 배웠거든요. 지상권은 치료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치료 약정을 하죠. 그럼 치료를 하면 얼마 동안 안 주면 우리 지상권 설정자, 즉 소유자가 지상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얼마 동안 안 주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얼마 동안? 2년. 기억 안 나세요? 2년. 지상권은 얼마라고? 2년. 근데 임대차는요, 2기. 그럼 2기라는 게 뭐예요? 2번 이 말이야. 그럼 왜 2월이라고 하지 않고 왜 2기라고 하느냐? 우리 일반적으로 차임을 월 단위로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2개월에 한 번씩 줄 수도 있고요. 보름마다 한 번씩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2기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잘 출제를 해요. 우리 법에 따르면 2기에 달하도록이라고 돼 있어요. 2기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럼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요, 월 차임이 30만 원이야. 월 차임이. 근데 이런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20만 원만 줘. 지금 월 차임이 30만 원인데 지금 돈 없다고 20만 원만 주는 거야. 차라리 주지 말든지 20만 원만 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보니까 또 20만 원을 주네. 그 다음 달에도. 자, 이 경우에 제가 질문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이 차임의 연체가 2기 이상 됐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입니다. X예요. 월 차임이 2기에 달하도록이라고 돼 있어. 그럼 무슨 이야기냐? 얘가 그 다음 달에도 또 20만 원을 줘. 그러면 지금까지 총 연체 차임은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야. 이게 1기라고. 한 달치다 이 말이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또 20만 원을 줘. 또 20만 원을 줘. 또 2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예요? 60만 원. 이게 이기에 달하도록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예. 이기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는 우리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또 여기서 또 질문. 이제 시험에 이렇게 지문으로 또 출제가 됩니다. 임차인이 이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OX. 지금 제 질문이 너무 빨랐는데 여러분 듣기 평가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 한 번 듣고서 바로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요.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지문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봐요. 한 번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또 보고.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보면 이제 아, 이 말이구나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시간이 늦어요. 자, 다시 듣기 평가.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에 연체된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 OX, X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야. 안 할 수도 있어. 쿨하신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안 해요. 차임 연체 많이 돼도요. 뭐 아직 보증금 남아 있으니까. 아시겠죠? 요 의미 정확하게 아시자고. 해지할 수 있다. 즉시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차임 증감 청구권. 자, 말 그대로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증액과 감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차임 증감 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증감. 네. 그럼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증액을 청구하겠죠. 아니, 임대인이 미치지 않고서 감액을 청구하는.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그럼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차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증액 청구 또는 감액 청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별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 목적물 유지 수선 청구권. 이건 누가 누구에 대해서 가지는 걸까요?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우리 민법에 따르면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 수선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상대방은 권리를 가진다는 소리예요. 누가 의무 부담한다고? 임대인이. 따라서 우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목적물 유지, 수선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적을게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미리 강조를 드리지만 시험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일단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전제 자체가 토지 임대차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건물 임대차 말고 여러분 토지도 임대차 할 수 있어요. 토지 임대차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빌려줬어. 그럼 토지 임차인이 거기다가 자기가 건물 지을 수도 있잖아. 그럼 건물 지으면 건물 지은 사람 소유죠. 건물은 신축하면 즉시 소유권 취득하거든. 그럼 건물 지은 그 사람이 소유야. 근데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났어. 이 물건 사가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걸 뭐라고 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근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지상권에서도 이 규정이 나오고요. 지상권에서도 이 규정이 나오고 우리 임대차는 지상권에 관한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갱신 청구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갱신 청구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자,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토지를 빌려 쓰신 분이 내가 거기다 건물 지었다 이 말이지. 근데 건물 지어가지고 나중에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토지 임대인을 찾아갑니다. 내가 좀 더 쓸게요. 나 지금 아직 건물 여기 더 사용해야 되니까 좀 더 쓸게요 라고 갱신 청구부터 먼저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이 갱신 청구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하는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얘부터 먼저 한다는 거. 일단은 갱신부터. 그러고 안 해. 그러면 사가세요. 매수 청구. 그 다음에 그럼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상대방 그 매수 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매수 청구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토지 임차인, 즉 건물 소유자, 그 토지 임차인이 누구에게요? 토지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합니다. 그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매수 청구의 상대방은 토지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인데, 자,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자, 어떤 국유지가 있습니다. 가령 X라는. 국유지니까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국가랑 이 국유지에 대해서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요. 얘가 관리 위탁을 받았습니다. 갑이요. 실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이 갑은 이제 주식회사더라고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현재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 임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리권 가지고 있으니까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임대는 관리행위. 그래서 얘랑 갑이 임대차를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을이라는 애가요. 가령 여기다가 Y라는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건물 소유자 누구죠? 을입니다. 자, 그래서 을이요. 갑에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얘가 더 쓸게요. 토지 갱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갱신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안 돼. 자, 이 경우에 우리 을은 건물 소유자, 즉 토지 임차인입니다. 이 토지 임차인 을은 자, 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 된다는. 얘는 안 돼. 자, 우리 판례는요. 제가 아까 토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 토지 임대인을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판례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항상 판례가 나와요. 법 규정이 없으면 판례가 나오는 겁니다.
법에서는 그냥 토지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럼 여기 도대체 토지 임대인의 의미가 뭐냐? 우리 판례는 토지 소유자이면서 and 토지 임대인인 경우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저는 이 대법원 판례 취지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만약에 내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매수 청구를 한 거야. 그러면 나도 토지 소유자가 아닌데, 지금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지가 이걸 매수 청구해서 지가 사서 뭐 하게? 자기도 토지 소유자가 아닌데.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요, 여기 토지 임대인을 오로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소유자이면서 and 임대인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and입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요, 갑이란다. 국가에게, 즉 토지 소유자에게 얘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 할 수 있을까? 답이 나왔어요. X입니다. 얘가 국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소유자이면서 and 뭐까지? 임대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임대인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국가가 아니라. 따라서 얘도 역시 요건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안타깝지만 을은 이 Y라는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법은 모른다고 용서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해보세요. 잡혀가지고, 뭐, 이 스티커, 통고처분이라고 하거든요. 통고처분, 그럼, 나 도로교통법을 몰랐어요.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합니까? 아니죠. 예. 모르는 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요 지상물 매수 청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근데 작년 시험에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중개사법에서 나왔습니다. 중개 실무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도 킬러 문항은 민법에서 나오고요. 중개사법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은 민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어느 정도 득점을 이상 하시려면 여러분 중개사법하고 우리 공시법은 고득점 하셔야 돼. 70점, 평균 점수 70점 이상 받으셔야 돼. 왜? 공법은 점수 안 나올 거니까. 세법은 점수 안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 큰 점수 기대하지 말자고. 그럼 여기서 중개사법하고 고득점 해주셔야 돼. 그럼 고득점 하시려면 이 민법이 돼야 돼. 킬러 문항은 여기서 되니까요. 중개실무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역시 우리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같이 어쩔 수가 없네. 아니, 칸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제 욕심에는 이걸 한 칠판에 다 적고 싶은.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중요해요. 자,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제 자체가 뭐냐면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건물 임대차.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그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이나 공작물 임대차를 전제로 해요. 그럼 역시 누가 누구에게? 건물 임차인이 누구에게요? 건물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아무거나 매수 청구 못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건물 임차인이 거기다가 아주 값비싼 물건을 부속을 시켜놨어. 그러면서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니까 임대인 보고 야, 너 사가. 그러면 그건 강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부속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그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 가능한 겁니다.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한 부속물, 임대인으로부터 그 물건을 샀어.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거 임대인에게 사가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이제 임대차 효력 마지막입니다. 또 하나만.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자, 여러분 임차인은 그 목적물 점유해요 안 해요? 해요. 점유. 그럼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도 있죠.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그 목적물에 대해서 비용을 투하할 수도 있죠. 그럼 비용을 투하하게 되면 당연히 회복자 이제 누구? 소유자, 임대인. 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네. 자, 역시 누가 누구에게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누구에게요?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하는 건데, 비용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요비, 또 하나는 유익비. 비용은 두 가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점유권에 있어서도 점유권 공부하실 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점유자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럼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 유익비 전부 다 언제 상환 청구했습니까? 네, 목적물 반환시입니다. 즉 점유가 끝날 때, 종료시에 둘 다, 그죠? 네. 자, 근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일반 규정이에요? 아니면 우리 임대차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일반 규정입니까? 어느 게 일반이에요? 얘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 이게 일반. 점유자는 모든 점유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 얘가 일반. 그 다음에 얘는 임대차에 있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 얘는 우리 민법 626조에 오로지 임대차에 있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특별한 거예요? 얘가 특별한 거고요. 이게 특별. 얘가 일반법입니다. 항상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한 건 그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주택이나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으니까 얘는 민법에도 임대차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임법이나 상임법이 있으니까, 특별법이 있으니까 주택이나 상가는 뭐를 우선적으로 적용시키는 거야? 그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시키고, 만약에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당연히 얘가 특별한 겁니다. 일단 그거 아셔야 돼요. 얘가 특별한 거다. 그러면 우리 임대차에 있어서는요, 필요비는요, 즉시 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즉시요. 기둥 무너지려고 해. 지진이 일어나서. 비용 들어갔어. 즉시 상환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익비는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유익비는 결국 같더라 이 말이지. 필요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당깁니다. 임대차에 있어서는요. 아시겠죠? 네. 그 외에 다른 규정은 같습니다. 이 부분. 자,
여기까지 하고 쉬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